원래 진리는 간결하고 오히려 감언이설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철학이다. 우량한 자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꼭 그 대상이 주식일 필요도 없고 부동산일 필요도 없고 암호화폐일 필요도 없고 원자재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저자 봉현이 형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쓴 작가이자 월급쟁이 투자자이며 취미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네, 저자님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이제 노동의 대가, 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때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막연하게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하고 분명 회식하는 날에도 택시를 안 타고 지하철 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제가 살고 있는 봉천동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받고 싶은 서비스의 가격은 연봉 상승률이나 예적금 이자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소중한 제 인생을 바쳐서 제공해서 그 대가로 저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 받은 월급을 은행에 예적금 형태로 저장을 해두면 은행 통장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복리로 줄어들게 돼서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걸 저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투자에 하시기 전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뭐 저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저희 부모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대한 돈을 아끼고 그걸로 이제 적금으로 풍차를 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투자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는 게 우선할 게 아니라 그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노동의 대가, 그 구매력을 지키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 자유나 부자가 되는 건 그 이후의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이제 그 투자를 실패했었던 이제 경험담들이 이제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돌이켜보면 왜 책에서 언급했던 그 투자 방식들은 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왜 그게 내가 실패였다고 자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좀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실수들을 기억고 직접 경험하는 걸로 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제 대선 테마주랑 비트코인 무지성 투자로 저는 꽤 큰 돈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지성 투자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산 좋다고 거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오르니까 사고 좋아 보여서 사고 특별한 공부나 고민 없이 투기성으로 오르니까 이제 사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실 투자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몇 번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구매력 지키려다가 이제 더 그렇죠, 구매력을 더 깎아먹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다. 투자를 처음에 첫 발을 들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헛똑똑인 거죠. 사실 그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는 조언만 들었지 실제로 주변에서 뭐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 아니면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테마주 하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였고 그 다음 대선 선거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무소속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관련 종목에 신입사원 시절에 모았던 돈 대부분을 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또 그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또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수를 했고 또 그럴 때마다 욕심이 생겨서 점점 더 큰 돈을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반기문 후보가 사퇴 연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이 많이 이제 떨어졌고, 예, 그때 제가 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거기다 몰빵을 했었는데 큰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경력이 3년 정도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4년 차, 이제 5년 차죠. 이 동안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을 분산 분할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한 번 더 호재 예측해서 미리 매수를 하셔서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우량주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주식시장에 도는 매매법들을 거의 다 한 번씩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재를, 그 회사의 호재를 미리 예측해서 매수를 하고 그런 호재가 이제 실제로 뉴스로 이제 노출이 됐을 때 뭐 주가가 오르면 팔고 뭐 이런 매매를 저도 한 적은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해봤더니 뭐 돈을 번 종목도 있고 뭐 잃은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세상이 내 맘대로 이렇게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종목도 있고 전혀 공부하지 않고 샀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이슈로 오른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잃고 따고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큰 돈은 못 벌었고 오히려 제가 그 주식 공부 하나를 들였던 시간이나 어떤 받았던 스트레스나 리스크에 비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고 자각하시는 계기가 이제 주변에 어떤 뭐 동료, 뭐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쟤는 나처럼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제 받는 월급 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름 평안하게 잘 보내는 걸 보면서 그동안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좀 언제 자각을 했냐면 그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는 실제로 사치 부린 게 없었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모았는데도 돌아보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투기인 행동을 통해 제 3년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날려버린 거죠. 네, 이걸 또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었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 속상한데 또 주변 또래 중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그 친구들의 자산 가격이 오르고 또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좀 일상생활을 더 잘하고 회사 생활도 더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투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하면 이제 뭐 주식이 올 부동산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저자님은 이제 끝까지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대신에 이렇게 끝까지 주식을 고집하시는 이유도 되게 궁금했어요. 우선 현재 기준으로 저는 주식의 80% 이제 암호화폐 20%의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 대신에 주식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 생각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에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 원이었거든요. 그때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한 사람은 10년이 지난 지금 중위 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됩니다. 맞죠? 그 사이에 이제 5억이 오른 거네요. 올랐지만 아파트는 한 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늘어나진 않았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국내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평균 단가 2만 원에 4억 원어치 매수한 사람은 10년이 지난 현재 오늘 가격으로 8만 원에 매도를 하면 16억 원이 생기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7억의 현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10년 전에 패권 국가인 미국 IT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나스닥 100 ETF 상품을 똑같이 4억 원어치 매수한 사람은 현재 7배, 7.5배 정도 이상 상승해서 평가 총액은 대략 28억이 되고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두 채를 사고도 10억이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셋 중에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 IT 기업의 분산 투자하는 나스닥 100 ETF 상품을 4억 원치 매수한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를 갭 투자 여러 채 했다면 적은 돈으로도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갔겠지만 그 10년 전에 저는 최전방 GOP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후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는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모님 도움 없이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았고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을 분산 분할 적립식 아파트 원리금 갚아 나가듯이 매월 매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한다면 제일 먼저 드는 이제 고정관념이 저러다 더 깎이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된다지만 아니 이거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을 지키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투자했던 만큼에서 잃는 이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 면에서 저자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참 주저없이 가감없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이런 이제 겁은 안 나셨는지. 우선은 제가 아무래도 앞에 그 코인이랑 이제 테마주로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어떤 훈련은 이미 충분히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제가 보험을 최소한으로 들어놨던 이유는 보험은 저의 불행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왜냐면 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아파야만 사실은 빨리 아파야만 이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서 저도 보험을 아예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비 보험이랑 뭐 상해 보험 정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시장에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의 형태로만 내 현금을 보관하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제 구매력에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행위도 구매력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내 구매력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어차피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상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거에는 다 리스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못 갈 확률, 뭐 취업에 실패할 확률, 뭐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확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확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이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는 리스크가 가장 낮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으로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입지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거나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결국엔. 브라질 축구. 네, 그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저자님 책에 대한 얘기 살짝 이제 해보면서 저자님 그렇게 강조하신 우량주 투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얘기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거를 진짜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일단 주식 계좌를 일단 3개로 쪼개라고 하셨는데 왜 3개로 나눠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제 월급쟁이수 사실 뭔가 좀 단순하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리고 33만 원을 강조를 하셨는지 주식 계좌 3개 그다음 월 33만 원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 책에서 언급한 주식계좌 쪼개기의 의미는 각 증권 계좌의 특성을 파악해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주식 계좌로든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해서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면 저는 큰 틀에서는 같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먼저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직장인은 그 월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그다음 퇴직연금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그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물론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해놔야 그 다음부터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월 33만 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00만 원 되는 돈으로 뭐 10년, 20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400만 원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하게 된다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올해 2021년 3월 정도에 새로 개설된 중개형 ISA 계좌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계좌고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해당 계좌로는 국내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서 꼭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좌는 미국 주식 계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나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TSMC 같은 이런 미국에 상장된 개별주나 특정 섹터 ETF를 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면 일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을 배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계가 좀 잡히고 조급해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33만 원을 이 세 계좌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만 33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넣으면 4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을 이제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이제 소득에 따라서 13.2%에서 15.4%까지 그 세액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400만 원 이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퇴직연금을 통해서 300만 원 추가 납입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거기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다 매수한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개별주 같은 거나 특정 섹터의 ETF를 사고 싶으면 미국 주식 계좌를 직접 만들어서 사시라는 뜻입니다. 이 중개형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좌의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시에 세계가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포인트가 순간 저희가 자칫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 이제 저자님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 이렇게 물론 강조를 하시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또 절세가 있네요. 예, 세금을 맞습니다. 아끼는 거, 세금을 돌려받는 거. 아무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고정적이고 그 정부에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형 ISA 계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주식 계좌, 이렇게 세 개를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 계좌를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부한 세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중개형 ISA 계좌나 미국 주식 계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세 계좌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 사실은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모은다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혹시 저자님이 이제 책 내시고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자님은 얼마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 저는 진리라는 건 항상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살면서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같은 어떤 삶의 진리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진리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투자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리라는 거 원래 간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대신에 이 현재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인지를 해야겠죠. 원래 진리는 간결하고 오히려 감언이설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철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거든요. 그리고 유엔 통계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100억 명에 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랑 양극화가 진행되고 삶의 수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뀔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그 산업에 속한 기업 중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또 어떤 회사가 시가총액이 높은지를 이 의식의 흐름대로 공부하고 적립식으로 분산 분할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저는 새로운 시대에 가치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월 적립식으로 매도 없이 매수만 하고 전체 자산에서 2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의 좀 양극화로 가려는 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 워라벨 아니면 뭐 워라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게 많은데 저자님 책이나 어떤 메시지를 보면은 어쨌든 그 균형을 잡아가시려는 게 그 책 뉘앙스에서 좀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트코인 투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우선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데 저는 우량한 자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꼭 그 대상이 주식일 필요도 없고 부동산일 필요도 없고 암호화폐일 필요도 없고 원자재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월급을 받은 그 달, 뭐 생활비를 이제 제외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날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월 이제 월급날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할 수 있는 투자는 딱 5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원자재, 네 번째 최근에 들어서야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암호화폐, 다섯 번째는 채권이나 예적금 같은 이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나 예적금은 저희가 그 물가나 세금 인상률보다 지금 더 적게 오르기 때문에 구매력이 확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이제 원자재, 금은, 구리, 원유 같은 것들은 산업 수요나 어떤 국제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했고요. 세 번째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일반인이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에 어떤 신뢰가 저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부동산이랑 주식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 지금 이 현실에 딱 비춰봤을 때, 직면했을 그렇죠. 때 당장. 현실에 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솔직히 지금 사회 초년생들 취업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취업하고 나서도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라고 합니다. 10명에서 3억씩 해서 30억짜리 하나 사고 그것도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서울에 아파트 사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이제 철도 연결망이 있는 각 대도시에 주요 도시에 철도 역세권 쪽을 사라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여력이 안 된다면 남은 건 하나 다 주식이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 전 세계인한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면서도 성장 산업에 속한 거를 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자님께서 뭐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해주신 부분입니다. 현금이 없으시다고. 다 이제 월급 들어오면 주식 아니면 이제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네, 당장 이렇게, 현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으신지. 일단은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금이 전혀 없고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은 주식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매월 월급과 배당으로 생활비를 남은 걸 제외하고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국내외 성장 산업에 속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이 없으면 지구가 마비될 정도로 그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또 여러 종목에 분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기업이 한날 한시 동시에 약속한 듯이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의 심리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하고 물론 제 계좌의 평가 총액도 늘어나고 줄어들 거를 반복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에서 장기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나고 또 돈은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사실 월급과 보유 중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저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이 주가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듯이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을 저는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활용해서 국내외 초우량 회사의 주식만 매수했고 그 덕분에 그리고 나서도 매도하지 않고 배당으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월급과 합쳐서 다시 또 똑같은 우량주를 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